오늘은 유전자키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2018년 3월 24일에 제가 유전자키 출판 기념회에 가서 이 책을 처음 사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2년 내내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정말 2년 내내 푹 빠져서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고, 또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한데 굳이 카페에 계속 내용을 공유하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읽고 있는 마성의 매력의 책, 한 번 읽기 시작하면 놓을 수 없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책을 이제 제대로 읽기 시작하신 분들은 다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일단 유전자키 책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A4지 크기고요. 이쪽으로 놔야겠다. A4지 크기고 이렇게 두껍고요. 735페이지예요.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다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이렇게 막 다 뜯어져 있어요. 이 책을 쓴 리처드 러드라는 분부터, 저자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이 저자분은요, 교사이자 신비주의자이며 시인이라고 합니다. 에딘버러 대학에서 문학과 형상학 분야의 석사를 취득하셨고, 동양에서 훌륭한 교사들과 함께 공부를 했고, 히말라야, 태평양, 아메리카 북극을 여행하고 태국에서 명상과 기공 수련을 하였으며 신비한 에너지를 경험하면서 영적인 탐구를 확장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2년에 이 진키 책을 쓰기 시작했고, 이 책의 가르침과 적용에 대해 이해시키는 데 7년이 걸렸으며, 오늘날 계속해서 유전자키의 심오함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리처드 러드는 휴먼 디자인 교사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휴먼 디자인을 하면서 주역의 64회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 유전자키의 일가 나오는데 큰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휴먼 디자인과 유전자키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유전자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할지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이 책은 이런 책이에요, 이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기엔 너무 어려운 책이라, 일단 이 껍데기에 써있는 게 제일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껍데기에 써있는 말을 보면 동양의 주역이 서양으로 넘어가 통합된 지혜의 화신으로 귀환했다. 당신의 유전자 코드 사용 설명서, 이렇습니다. 동양의 주역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데 동서양의 모든 것들을 공부하신 분이 잘 설명해준 현대적인 주역, 실용적인 지침서 정도라고 말을 하면 될까요? 왜 동양의 주역인데 왜 유전자 DNA 얘기가 나오는지를 또 설명을 해야겠죠. DNA와 주역이 어떤 유사성을 갖고 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DNA가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나선형으로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두 줄기의 뉴클레오티드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진법 패턴인데, 주역도 각 궤에 파트너가 있는 이진법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코드는 3개의 그룹으로 배열된 4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역도 역시 3그룹으로 배열이 됐고 음과 양의 기본 치환이 4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DNA 유전자 코드가 64개의 코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역시 주역에도 64개의 헥사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몰라요. 왜냐면 제가 주역을 모르기 때문에. 고대 지혜인, 정말 언제부터 내려온지 모르는 이 주역과 우리의 유전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키가 구조가 같다. 네, 요것만 같이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64개의 유전자 키에 대한 설명이에요. 총 64개, 제가 다 찢어놓은 게 이제 64개 별로 찢어놓은 거예요. 이 64개의 유전자 키를 읽는다는 뜻은 나의 64개의 DNA 코드 안에 직접 말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까요? 여기서 잠깐 후성유전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또 후성유전학을 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이 책을 또 읽어봤어요. 슈퍼유전자. 제가 존경하는 디펙 초프라 님께서 쓰신 책인데, 슈퍼유전자.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유전자는 우리 다 고정불변한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삶을 정말 바꾸기 위해서 뭘 바꿔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내 유전자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죠. 그런데 유전자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신유전학에서는 부모에게 받은 유전자 자체가 바뀌지는 않지만 유전자의 활성은 유동적이다라고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나의 생활 방식이 나의 유전자의 수준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결국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의 태도, 내가 대하는 태도와 나의 감정들, 내가 경험한 것들이 내 DNA에 축적이 돼서 기록이 돼서 결국 내 자녀에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럼 내 자녀는 경험해 본 적도 없지만 저의 DNA에 축적된 또 저의 삶을 그가, 카메라가 왜 흔들리냐면요, 옆에서 별이가 네, 긁었어요. 뒷다리로 막 긁어가지고 잠깐 흔들렸어요. 다시. 우리가 삶에 대하는 모든 태도가 우리의 유전자에 기록되고 그 기록이 다시 또 후대로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60조의 세포가 있어요. 60조. 상상도 안 되죠. 뭐 6천억도 아니고 60조. 정말 우리 몸이 우주예요. 60조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들이 하고 있는 두 가지 필수적인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듣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듣고 응답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느낌을 우리 60조의 세포가 다 듣고 있고 그 들은 것에 대해 반응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뭔가 되게 과학적인 이해가 되나요? 뭐 하려고 했지? 우리 몸에 되게 미세한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 아시죠? 한의학에서는 기라고 하기도 하고, 에테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DNA가 우리 몸에 흐르는 이 미세 전류, 전자기파에 굉장히 극도로 민감하대요. 그래서 약간만 우리의 기분이 바뀌어도 몸 전체가 미묘한 전자기류가 발생을 할 거고, 그 전자기류를 60조의 세포들이 다 듣고, 그것에 대해서 생물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 내가 함께하는 사람, 삶에 대하는 모든 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세포들이 내가 삶에 대하는 모든 태도와 기분들을 듣고 있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응답해서 내 삶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 나의 느낌, 내가 내뱉는 모든 말, 모든 행동이 나의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거나 또는 잠재우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나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정해진 유전자대로 사는, 이번 생은 망했어, 내 유전자로는 안 돼, 이렇게 유전자가 고정된 게 아니라 나 자신의 태도로 얼마든지 내 삶을 만들 수 있다가 후성유전학, 신유전학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말 되게 멋있어요. 우리는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나 자신의 태도의 희생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구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몸 안의 모든 세포들은 유전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다른 세포와 서로 소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 소통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 참여하는 방법이 바로 이 유전자 키인 겁니다. 맞아요, 수월님. 이거 중요한 말인데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었는데 수월님 써주셨어요. 우리는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갖고 태어난 것의 희생자가 아니라 나 자신의 태도의 희생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키는 높은 주파수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 키를 활성화하도록 어떻게 하면 나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가, 그 태도를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언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계속 얘기했던 대로 64개의 유전자 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뜯어놨는데 이제 1번 키, 2번 키, 이렇게 64개의 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유전자 키는 각각 그림자, 선물, CD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는 그림자라고 써 있고요. 이제 한두 장 넘기면 선물, 세 번째는 CD, 이렇게 3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책은. 그림자와 선물과 CD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면요, 그림자 주파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상태입니다. 즉 우리는 대부분 그림자 주파수에서 살고 있어요. DNA 코드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두려움에 의해 지배되는 상태가 그림자 상태예요.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결정하는, 그리고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그림자 상태인데요. 왜 우리는 대부분이 그림자 상태에 살고 있을까요? 이건 우리의 DNA가, 아까 후성유전학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조상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DNA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정말 태어나는 순간, 제가 전에 풍요창조 먹사 때 얘기했죠. 원시 인류로부터 쌓여온 정말 공룡을 피했던 그 두려움들이 DNA에 차곡차곡 쌓여서 수십만 년의 우리의 조상들의 두려움이 우리의 DNA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기본적으로 두려움에 반응하는 이런 그림자 상태로 살고 있죠.
그래서 그림자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두려움, 그게 내 삶에서 생긴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 DNA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우리 인류의 두려움, 이 두려움들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림자 뒷부분에 가면 억압적 본성과 반응적 본성이 나와요. 항상 우린 대부분 이렇게 두렵기 때문에 남을 공격하는, 크게 반응하는 반응적 본성을 갖거나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움츠러드는 억압적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회피해요. 얼어붙어 버려요. 또는 두렵기 때문에 저의 표현으로는 막 지랄을 해요. 막 크게 막 이렇게 오버를 해요. 근데 이쪽으로 가지도 않고 회피하고 얼어붙지도 않고 또는 두려워서 막 너무 과하게 과잉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항상 얘기했죠. 도약, 삼각형, 양쪽 극단으로 오가는 게 아니라 삼각형으로 딱 그림자를 직면하는 순간 올라갈 수 있죠. 이거 풍요창조 워크숍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거의 매주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 알고 보면 1월부터 대부분의 것들 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꽂혀 있거든요. 네, 양자도약, 변증법, 부정의 법칙. 어쨌건 양쪽으로 오가지 않고 올라가서 도약을 하면 이제 선물 상태로 갈 수 있는데요. 주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림자와 두려움의 주파수에서 올라가서 선물 주파수가 되면 더 이상은 두려워서 나를 방어하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기보다는 선물 주파수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의 그림자, 가장 어두운 부분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굉장히 존중하고 자연스럽게 타인들을 도와주는 사랑이 나눠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한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자를 잘 직면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선물 주파수를 잘 유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CD 주파수로 우리는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점핑? 할 수도 있는데 CD라는 말이 까먹었네. 산스크리트어로 어딨더라? 네. 깨어남, 깨달음 이럴 거예요. 그래서 CD 주파수로 간다는 얘기는 분리된 느낌이 사라진, 모두가 하나 된 느낌, 완전한 어떤 신성한 체험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상태에 계속 머물 수는 없고 선물의 주파수에서 계속 머물 때 그림자를 계속 직면하고 주파수가 점점 높아질 때 문득문득 CD의 상태에 다다를 수는 있다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그리고 진키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자를 읽으면 좀 귀에 쏙쏙 들어와요. 눈에 팍팍 들어오고 가슴이 컥컥 찔리고 하고 뭔가 막 깨닫는 게 있고 또 선물 주파수도 얼추 읽을 수 있어요. 근데 CD는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대략 이런 거겠구나. 그리고 읽으면서 제가 유일하게 느끼는 건 CD는 언어로 이해할 건 아닌 거구나 라는 건 이해했어요. CD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CD 부분 잘 안 읽어요. 한 70대 30으로 읽어요. 그림자 선물을 70 정도 읽고. 어쨌건 이렇게 3단계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딱 3단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림자 안에서 그림자 선물 CD, 무수하게 많은 그림자 안에 선물 CD라고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무리 우리가 주파수가 낮고 그림자 상태에서 산다고 해도 그림자 상태에서 어떤 선물, 그 키가 갖고 있는 선물의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나는 지금 그림자 상태야, 나는 선물 상태야, 나는 CD 상태야 이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주파수에 따라 흐름에 따라서 그림자와 선물과 CD를 좀 오간다, 오고 가고 오고 가고 한다, 좀 유동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상태를 반드시 벗어나야만 선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벗어나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건 조금 이따 더 설명해 볼게요. 모든 키워드가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1번 키의 경우에는 그림자는 엔트로피, 선물은 신선함, CD는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이 키워드만 보시고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선물이 신선함이야? 그럼 이 신선함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 책의 내용을 읽지도 않고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단어들만 보고 자신의 키 찾고, 진키 찾고 이 키워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단어로 속단하게 얻기. 예를 들면 봄비님이 계시니까 26번 키 제목이 신성한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6번 키를 가지신 분이 뭐야, 나 사기꾼이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단어만 보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키는 묵상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명상은 운해적인 방법. 저와 함께 했던 모든 명상은 대부분 알아차림이었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물의 온도가 어떤지 지금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이라면 명상은 운회적인 방법,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 근데 집중은 좌뇌적인 방법. 여러분이 저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지금 머리로 이해하고 계시죠? 좌뇌를 사용하고 계시죠? 좌뇌적인 방법은 집중인데 묵상은 명상과 집중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뇌와 좌뇌를 동시에 활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책을 읽습니다. 유전자 길을 읽어요. 그러면 집중하게 되죠. 언어를 보고 있죠. 언어를 이해하고 있죠. 이건 좌뇌적 영역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는 중에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 책을 읽거나 듣고 있는 나를 관찰해보면 이 중에 내가 어떤 말에 반응하네? 어떤 문장이 보는 순간 신성한 사기꾼을 보는 순간 가슴에서 울컥 하는 마음이 올라오네? 뭐 어긋남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뭔가 불편한, 짜증나는 어떤 이상한 기분이 드네? 또는 뭔가 떠오르네? 하는 것들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거 기독교인들은 묵상 많이 아시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말을 내가 해석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오늘 어떤 말이 와닿는지를 가만히 주시하는 거잖아요. 묵상이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닝페이지 쓰신 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무언가 오늘은 뭔가 나에게 의미 있는 걸 찾아내야지 하고 찾아내려고 애쓰지도 않고 모닝페이지에 그냥 올라오는 감정, 생각나는 것들을 그냥 쓰듯이 그저 가만히 읽다 보면 이 문장들을 보다 보면 어떤 단어 하나, 어떤 문장 하나가 이렇게 툭툭 걸려요. 이렇게 나에게 말을 거는 느낌? 또는 뭔가 걔만 이렇게 단어가 딱 떠오르는 느낌?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읽다가 하고 뭔가 움찔해지는 그 느낌들이 있어요. 몸의 반응?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 그러면 그 문장과 그 단어에 잠시 머물러 보는 거예요. 근데 머무를 때도 이게 뭔가 나에게 의미를 주고 있어. 나를 치유할 것이 있나 봐. 내 무의식을 건드렸어. 그게 뭐지? 찾아보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불편함이 건드려졌다. 그럼 그냥 애쓰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그 말에 그 단어에 머물러 보면 돼요. 그러면 뭔가 치유되어야 할 상처가 떠오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억지로 일어나도록 하지 않고 그냥 그 과정이 정말 저절로 일어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묵상은. 뭐 저의 예를 들자면 제가 묵상할 때 있었던 일, 저의 8번 키의 예를 들자면 뭐 어느 날은 읽다가 안전지대의 경계라는 말이 꽂혔어요. 그래서 막 안전지대의 경계, 뭔가 두려움이 막 몰려와 이 말을 보는 순간. 그럼 그 두려움에 대해서 그날 잠깐 그 두려움이 뭘까? 뭔지 찾아내야지, 알아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보다가 어느 날은 제한되지 않는 본성의 신선한 공기, 뭐 이 말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뭔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알아내려 하지 않고 잠시 그냥 그 말을 음미한다? 그냥 그 단어를 하나를 화두로 갖고 있는다? 그러면 그 뜻을 알게 될 수도 있고 모르게 될 수도 있지만 무언가 과정이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과정이. 묵상이요. 뭐랄까? 묵상의 예술이라고 해야 될까? 묵상의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 모닝페이지 쓰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거예요.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음이에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요. 너무 이해하고 싶어요. 일단 내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파악하고 싶은데 최대한 파악은 파악대로 하되 좌뇌가 되게 이해하고 싶어 하잖아요. 파악대로 하되 어찌 보면 그냥 이해하는 것보다 단어 수집, 문장 수집, 제가 계속 채집하란 말을 많이 했잖아요. 스터디할 때 채집하는 그 관찰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읽다가 어디서 내가 반응하는가,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가, 어떤 불편함, 어떤 신호들이 오는가를 관찰하고 거기에 머물기. 머물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대로 읽고 나서 잠시 그냥 명상을 할 수도 있고 가만히 그냥 알아차린 명상을 호흡만 해볼 수도 있고 뭐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고 뭐 선을 그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모닝페이지 쓸 때도 있어요. 아침에 묵상을 하고 거기서 올라온 문장 하나를 가지고 그냥 모닝페이지를 흐름대로 글을 쓰기도 해요. 작년인가 재작년 진기 8번 묵상할 때 제 기억에 남는 게 저는 8번이 저의 라이프스 워크 저의 브랜드거든요. 8번을 읽고 나서 명상을 하는데 8번을 읽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명상 강독해서 명상에 들어가는데 그때 제 마음에서 올라온 말이 난 아니잖아 였어요. 계속 가슴에서 올라오는 외침이 난 아니야, 난 아니라고, 난 아니잖아 라는 말이 올라왔는데 그 말에 제가 굉장히 많이 그날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눈물이 났어요. 왜냐면
8번의 그림자가 평범함이거든요. 그리고 선물이 스타일인데 이 스타일이 막 스타일리쉬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독특한 자신의 개성을 드러냄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아요. 근데 제가 저를 드러내는, 저의 개성을 드러내는, 남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두려워서 계속 남들과 같은 척하고 산 오랜 그림자, 오랜 상처가 있단 말이죠. 근데 8번을 읽고 명상을 할 때 그 부분이 건드려진 것 같았어요. 40여 년의 삶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렇게 억눌렀던, 근데 진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말은 난 아니잖아. 이 순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잖아. 난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싶잖아. 다르게 표현하고 싶잖아. 라는 말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맴돌았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묵상을 하면서. 그래서 유전자 키를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이제 2가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1년 365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제가 이거를 준비했어요. 이거 뭐더라? 제가 지금 약간 긴장해서 잠시만요. 짠! 이런 걸 준비했어요. 제가 이거 이름이 뭐더라? 만달라 휠. 네, 여기 보면 저 십자 모양이 있는 거 중에 7시 방향. 7시 방향을 보시면 숫자 8이라고 써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유전자 키는 64개고 1년은 365일이잖아요. 365 나누기 64 하면 대략 5, 6 정도가 나와요. 숫자가. 그래서 1년 중에 어느 기간에는 특정 숫자의 유전자 키가 머물게 돼요. 지금은 8번 숫자 보이면 8번 숫자 바로 위에 23번 숫자 있거든요. 지금은 23번 유전자 키의 주간이에요. 그래서 3일 후에는 이제 오른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3일 후에는 8번 유전자 키가 트랜짓될 예정이에요. 트랜짓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하진 않을게요. 설명이 길어서. 어쨌건 1년 365일 동안 64개의 유전자 키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매년 5월 15일에서 20일은 항상 8번 유전자 키가 활성화되어 있는 주간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구인들은 5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는 항상 8번의 그림자, 8번의 선물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주간에는 사람들이 유난히 아까 제가 얘기했던 8번의 그림자가 평범함이거든요. 그럼 이 기간에는 유난히 뭔가 내가 남들보다 뭔가 튀면 안 된다? 평범함 속으로 나를 숨기려고 하는, 두려워하는, 자신 없어하는 이런 일들을 유난히 많이 겪게 되고 그 일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또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유난히 이 기간에 8번 주간에 사람들이 반응적 본성으로 과도하게 자신을 막 어필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억압적 본성으로 자신의 개성을 숨기려고 꽁꽁꽁 누르던지 이런 평범함의 그림자 상태를 5월 15일에서 20일 주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주간에 8번을 묵상을 한다면, 계속해서 읽는다면 우리는 8번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그래서 선물로 나아갈 수 있는, 주파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1년 동안 64번의 기회를 얻는 거예요. 지금은 23번 주간이니까 23번은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휴먼 디자인 차트 바디그래프에서는 스로트 센터, 목 센터에 있는 게이트라서 23번의 그림자는 복잡성이어서 이번 주에 이제 유난히 말을 설사하듯 말이 마구 튀어나온다거나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에 적절하지 않은 말로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주간 23번 주간에 우리의 그림자 상태를 지켜볼 수 있는. 저 근데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이해되게 설명드리고 있나요? 지금 요 유전자 키의 내용을 아는 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고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 못하실까봐 걱정이 됐네요. 이해가 안 되면 뭐라도 제가 애써 보겠습니다. 질문해주세요. 요 표는 제가 카페에 올려놨어요. 그 링크에도 남겨놓을게요. 제가 1년치 표, 이렇게 그 트랜짓 되는 주간을 올려놨으니까 그 날짜별로 유전자 키를 읽고 그 주간에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골든패스, 나 자신을 찾는 길을 활용하는 건데, 이것이 그 진키 사이트에 가면 여러분의 생년월일을 입력을 하시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각각 개인화된 홀로제네틱 프로파일이라는 개인화된 지도를 다운받을 수 있고요. 다운받아 보시면 이렇게 11개의 동그라미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각각 숫자가 써 있어요. 이 유전자 11개의 유전자 키가 여러분이 갖고 태어난 여러분만의 개인화된 지도들이에요.
전체적으로 3개의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시퀀스는 액티베이션 시퀀스, 활성화 시퀀스라고 4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고, 녹색 구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요렇게 이런 순서대로 읽으시면 되는데, 일단 시퀀스 먼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것은 액티베이션 시퀀스, 이렇게 4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시퀀스는 비너스 시퀀스, 빨간색 구예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시퀀스에서 와서 여기서 빨간색 구 이렇게 요 순서대로 비너스 시퀀스가 있고, 세 번째 시퀀스는 펄 시퀀스, 이렇게 파란색 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액티베이션 시퀀스, 요 3가지를 다 합친 게 여러분이 처음 다운받으면 보게 될 홀로제네틱 프로파일 요거예요. 그럼 이제 액티베이션 시퀀스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잘 설명을 드릴 자신이 없어요. 대충 할 거예요. 액티베이션 시퀀스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시퀀스예요. 그래서 책을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나의 4가지 주요 재능, 그리고 세상에서 주어진 나의 역할, 나의 기본 토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액티베이션 시퀀스 4개의 구를 읽으면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구인 맨 위에 있는 Life's Works, 우리말로 하면 삶의 일에 해당되는 구는요, 내가 이 삶에 왜 왔는지, 내가 삶에서 맡고 있는 외부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직업 또는 일상적인 역할, 나의 표현이, 창의적인 표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구예요. 저는 요 Life's Work에 8번 구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인생의 일은 평범함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자유로운 삶, 나만의 개성, 고유함, 독특함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함, 독특함을 깨워내는 게 저의 삶의 일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잘 되실까요? 두 번째는 진화의 구라고 하는데요. 이 진화의 구, 에볼루션은 인생에서 살면서 가장 큰, 내가 겪게 될 가장 큰 도전, 가장 불편한 구예요. 저도 진화의 구가 몹시 불편합니다. 저의 진화의 구는 14번인데 14번은 두려움 때문에 자꾸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일, 나아가려는 방향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계속 포기하는 것. 그래서 저도 진화의 구 14번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제가 두려워서 타협하려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직면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챌린지, 도전의 길이고, 여기 진화의 구를 잘 돌파하면 브레이크 스루라고 써 있는데요. 요 진화의 구를 잘 돌파하면 이쪽으로 가서 광희의 구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진화의 구를 잘 직면하고 그림자를 잘 끌어안지 않으면 이쪽으로 가는 것은 어렵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미가 없다? 기반이 다져지지 않는다? 아무튼 진화의 구는 중요한 구다 까지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광유의 구에 도착하면, 광유의 구는 나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잘 진화의 구에서 돌파해 온다면, 그림자를 잘 직면한다면 이제 내 삶에서 뭐랄까요, 무의식적인 빛이 뿜어 나온다? 그럴 수 있는 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요 광유의 구가 30번인데 30번은 그림자 상태에서는 마구잡이로 욕망에 휘둘려서 뭔가를 경험하고자 하는 어떤 압박인데, 이제 제가 그림자를 잘 직면하고 건강해진다면, 건강하게 주파수가 올라간다면, 저는 경험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욕망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고 욕망을 잘 지켜보면서 욕망을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가벼움이란 선물을 이제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나로부터 드러낼 수 있게 되죠. 그다음 여기서 마지막이 핵심 안정화의 길, 코어 스테빌리티인가요? 그래서 여기가 목적의 구예요. 목적의 구에 도착하면, 저는 목적의 구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의 구 자체는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전 이 4개의 구를 다 연결하면, 아, 이게 나의 기반이구나, 내가 이러려고 이 삶에 왔구나, 이런 천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반에서 내가 뭘 해야겠구나 라는 걸 이 4개의 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의 경우에는. 액티베이션 시퀀스 이렇게 4개를 이 순서대로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이거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이거고, 그 역할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이런 두려움, 그러니까 진화의 구에서는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을 만나게 돼요. 저에게는 14번 구인데 여러분의 구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근데 이 진화의 구에 있는 내용이 그 무엇보다 제일 두려웠다? 제일 불편했다? 부대꼈다? 그래서 광유로 넘어가면 약간 살 것 같고 이렇게 신나고 약간 가벼워지고 이런 느낌인데, 진화의 구의 그 두려움을 잘 직면하면
저 뭐 얘기하고 있었죠? 까먹었어요. 어쨌건 이 네 가지가 나의 삶의 베이스, 토대,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삶을 사는 거구나, 이런 역할을 맡고 있구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구입니다. 저 지금까지 방송한 것 중에 가장 자신감을 잃고 있어요. 네. 그래도 전 씩씩하게 계속 해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걸 모르는 어떤 분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저한테 이 정도 오늘 방송에서 이해하시고 이제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강독회 가면 이제 싹싹싹 교수님 얘기 듣고 이해가 바로 되실 거예요. 두 번째, 비너스 시퀀스로 가서, 비너스 시퀀스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비너스 시퀀스 빨간색 부분은요, 감정을 정화하고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열어주는, 가슴을 열어주고 사랑을 깨워내는 어떤 어린 시절의 나의 아름다웠던 본성들이 어떻게 차단되었는지 알게 해주고, 관계를 맺을 때 관계에서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곳이 비너스 시퀀스예요. 그래서 내가 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방어하는 패턴을 해제할 수 있고, 가슴을 열어서 사랑을 깨워내주는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 내 나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관계의 장에 어떤 특성들이 있고 주파수가 바뀔 때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묵상하면서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구는 IQ라고 해서 14세에서 21세까지의 나의 어떤 지능적인 정신적 발달 주기에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 구는 EQ는 7에서 14세 정서적인 발달 주기에 나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방어 기제를 형성했는지를 그 키에 묵상을 하면서 알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SQ는 0에서 7세까지 이때 내가 사랑,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이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키를 읽을 때요. 그리고 마지막 코어는 이제 0에서 7세 거꾸로 올라갔죠. 7에서 7년 주기로 거꾸로 올라가서 마지막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나의 어떤 핵심 상처가 무엇인지를 코어를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너스 시퀀스를 읽으면요, 좀 많이 슬프고 좀 많이 감정적으로 되게 격정적이 되고 좀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굉장히 숨겨져 있는 무의식의 상처들이 많이 올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비너스 시퀀스를 읽을 때 이 격정적인 변화들을 잘 감당을 하려면 액티베이션 시퀀스가 좀 안정화되지 않으면 무너진다 라고 교수님이 자주 얘기해 주셨어요. 마지막 펄 시퀀스는 비너스 시퀀스를 통해서 관계를 정화할 수 있고, 가슴이 열린다면 이제 할 일이 뭘까요? 나의 그림자들을 잘 직면하고 끌어안고 가슴이 열렸다면 할 일은 세상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사랑으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펄 시퀀스는 공동체에서 나의 역할, 전체에서 내가 무엇을 베풀도록 최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번영을 위해서 나만의 독특한 재능을 어떻게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골든패스의 순서대로요, 요 순서대로 지금 쭉 얘기했던 요 순서대로 이렇게 한 구씩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삶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뭐 한 번만 읽고 말 건 아니죠. 계속해서 읽다 보면.